만에 다시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확진자의 70%가 집중된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연말까지 3주간 체육관 운영이 중단되고 결혼식 등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밤 9시 영업 중단 조치가 시작된 서울의 주요 거리는 어젯밤 대다수 불이 꺼지고 적막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개장한 주요 스키장도 한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박상기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가 민간인인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기록 등을 177차례 수집했다고 주장했는데 법무부는 법에 따라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와 차량 사이에 낀 운전자를 시민 10여 명이 힘을 합쳐 구조하고 화재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발빠른 대처가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시민 영웅들을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밤사이 631명이나 늘었습니다. 3차 유행이 시작된 지 가장 큰 숫자입니다. 그중 70%가 수도권에서 나왔는데 그 바람에 서울은 오늘로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에 정부는 결국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한 단계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과 헬스클럽 같은 업종들이 화요일 자정부터 3주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연말 대목을 놓친 자영업자도 그렇고 송년회를 취소하는 시민들도 그렇고 속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리 두기 조치를 강화해도 확진자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 내용을 서영일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말까지 3주 동안 2.5단계로 격상됩니다. 지난달 24일 2단계로 격상된 지 2주 만 2단계 플러스 알파 시행 일주일 만입니다. 10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지금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미 일평균 확진자는 400명을 돌파했고 지난 한 주간은 500명을 넘어서 일찌감치 2.5단계 기준을 충족했던 상황. 그럼에도 정부는 핀셋 방역을 발표하며 거리두기 격상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맞아 검사 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0명을 훌쩍 넘겼고 양성률도 껑충 뛰어오르자 결국 격상을 선택한 겁니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서 나왔고 오늘은 역대 최고치인 470명을 기록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의 거리두기 역시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국의 결정이 한 발짝 늦다는 우려 속에 국방부도 국내 거리두기를 당분간 2.5단계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 수도권의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 때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되는 아리송한 규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체육시설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관혼 상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오게 되는데 윤재민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마지막 주말인 오늘 서울의 한 결혼식장입니다. 입장 전 QR코드 인증은 물론 손과 휴대전화까지 소독하고 휴대폰 소독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손 여기 네, 양손 넣어주시고 해야겠습니다. 체온을 재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식장 안엔 자리가 100석인데 이마저도 모레부터 2.5단계가 적용되면 절반인 50명으로 줄어듭니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합니다. 현재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방과 헬스장도 문을 닫습니다. 태권도는 되는데 태보는 안 되고 헬스는 되는데 샤워는 안 되는 기존 조치에서 이번엔 실내 체육시설이 전면 중단되는 겁니다. 마트와 백화점, 학원과 독서실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은 영업이 가능하나
4.8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바뀌고 교회나 성당 등 종교활동 역시 비대면이 원칙으로 대면 활동은 20명 이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의 타 지역 방문을 억제하기 위해 KTX 예매율이 50%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유흥시설 5종의 영업금지 등 현재 수도권에서 행해지는 조치가 적용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 수도권발 감염 중에 가장 심각한 건 서울 동작구의 사우나에서 시작돼서 번지고 있는 집단 감염입니다. 땀을 흘리고 숨이 가빠지면서 바이러스가 더 잘 퍼지는 건데 하동원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사우나입니다.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오늘 7명이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서초구 사우나 두 곳에서도 현재까지 1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환경적으로 사우나 자체가 뭐 어떤 형태를 준 집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서울시는 지난 1일 한정막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했습니다. 또 목욕시설의 경우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확진자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병원과 요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요양보호사 60대 여성 A씨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환자와 병원 직원 등 1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곳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습니다. 고양이 한 요양원에서도 20명이 확진되면서 일부 병동이 각각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요양시설 확진자 대부분은 70대 이상으로 위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질 않죠. 특히 수도권은 이미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린 지 2주가 지났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사회정책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현재 2차 유행 때와 비슷한 수준의 거리 두기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거리 두기 효력이 떨어졌다고 봐야 합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요. 2차 유행 때인 지난 8월엔 거리두기 격상 조치가 있고 나서 수도권 확진자가 확연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예. 이번 3차 유행에선 떨어지긴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인 양성률 추이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 검사 건수가 2만 명이 넘고 2% 이상 양성률이 나온 건 지난 2차 유행 당시 8월 27일 하루뿐이었던 데 반해 이번엔 11월 말에만 3번, 12월 들어서만 4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유흥시설 출입을 막고 특히 수도권은 밤 9시 이후에 식당 영업도 금지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확산이 잡히질 않는 겁니까? 이번 3차 유행의 특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정 장소가 아닌 만남과 모임이 이루어지는 우리 일상 공간 곳곳에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은 운영을 제한했지만 주말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해보면 시민들의 이동은 더 활발해졌습니다. 11월 월 평균 이동량은 6,800만여 건으로 지난 8, 9월과 비교해보면 더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방역 피로도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정부가 그동안 거리두기 기준을 2차례나 바꿨고 그 기준마저도 원칙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각심도 많이 줄고 또 일상에서의 감염이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군요. 그런데 산발적인 감염이 많다 보니 역학조사도 쉽지는 않겠어요. 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 확진자 수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비율로 보면 최근 2주간 신고된 환자 중 15%가 넘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무증상 환자도 많다는 점이죠. 특히 이런 무증상 환자는 젊은 층에 많은데 20살에서 39살 확진자 비율은 지난 10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 정부가 거리 두기를 격상하고 방역 수칙을 강화해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무증상 환자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을 잡아내지 못하면 확산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리 두기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확진자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방역 당국은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일각에선 이미 1,000명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예. 검사가 된 환자 수죠. 그러니까 네네. 등산의 일각인 거죠. 실제는 뭐 1,000명 이상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멈칫멈칫하면서 진작에 2.5단계 전국 기준인데도 지금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때문에 지금처럼 확산 추이를 보고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한 발 늦은 조치로는 겨울철에 접어든 지금의 확산세를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한 발 늦은 조치가 계속 이어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황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불법 사찰에 대한 정치권의 논리 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엔 야당이 새로운 사찰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해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가 민간인 신분인 김학의 전 차관을 이렇게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해 3월 김 전 차관이 방콕행 티켓을 끊어서 이렇게 출국을 시도하려다 언론사 카메라에 잡혀서 무산된 일이 있었죠. 그 즈음에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177차례나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런 의혹 제기에 어떻게 설명했는지 먼저 윤태윤 기자가 양측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 제보라며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 직후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날부터 나흘간 김 전 차관의 출국 기록 등 개인정보를 177차례나 수집했다는 겁니다. 법무부 직원들이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도 수사기관장 명의와 직인 없이 무혐의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된 사건 번호도 허위입니다. 완전히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된 문서에 기해서 긴급 출국 금지가 됐다는 것을 공익제보자는 박상기 전 장관과 김호수 전 차관 등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검에 수사 의뢰하고 권익위에도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김 전 차관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이 법무부가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놓은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입니다. 한번 보시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이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바로 이 조항인데요. 결국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정보를 수집한 게 이 조항에 해당하느냐가 사찰 논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14일 대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김 전 차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는데 법무부가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은 무산됩니다. 법무부가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177회 조회하고 긴급 출국 금지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당시에도 김 전 차관 측은 피의자도 아닌 사람에게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은 적법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무부는 내사 단계에서도 출국 금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다른 사건에서는 참고인까지 출국 금지된 적도 있었다며 검찰의 과도한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현행법에는 출국 금지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다며 범죄 수사가 개시돼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명확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정식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사건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한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내주가 분수령이 될 듯합니다. 목요일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죠. 그런데 여당에서 흘러나오는 기류를 보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런 전망이 나오는지 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모두 사활을 건 징계위원회. 두 차례 연기 끝에 오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조사나 신문 절차가 더 진행될 수 있어 징계 여부 등이 바로 결정될 것이라 보는 건 섣부른 관측이라고 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징계를 처리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다른 발언이 여당에서 나오면서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현재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란 헌법 소원과 징계위 절차도 멈춰달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여기에 추 장관 측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징계위 결론이 늦어지면 그 시점에 따라 각자의 셈법은 더욱 꼬이게 됩니다. 내일 열리는 법관 대표회의도 변수입니다. 10명이 동의하면 판사 문건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의에서 논의된다면 그 결과는 징계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면 윤 총장이 돌아온 뒤 속도가 붙은 월성 원전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 1호기 감사 방해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자 여당에선 노골적으로 법원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공수처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 불법도 괜찮다는 게 사법정의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부 간부 2명이 구속되자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사법권 남용이라고도 했습니다. 당내에선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원희룡 지사도 노골적 사법 방해이자 국정농단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건 국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오늘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격상했지만 서울시는 이미 어제부터 밤 9시 이후 도시를 멈추기로 했죠. 어제 이 시간대 한산했던 명동거리의 모습을 보도해드렸는데 9시 이후에도 저희 취재진이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캐롤이 울리고 조명으로 반짝여야 할 명동거리가 을신년스러웠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삼켜버린 연말 분위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어젯밤 9시가 임박한 명동거리. 영업 제한 시간이 30분 정도 남아있지만 이미 많은 가게의 불이 꺼졌습니다. 다른 상점 주인들도 의자를 치우고 서둘러 가게를 정리합니다. 명동점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 오후 9시까지입니다. 현재 영업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간간히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지만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로 들떴던 예년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같은 시각 대형 영화관은 적막감이 맴돕니다. 티켓 판매용 기계는 일찌감치 전원이 꺼졌고 어둑어둑한 로비에는 마지막 영화를 본 관람객 10여 명이 눈에 띕니다. 함께 국민이 힘이 있겠어요. 더 일찍 와서 더 빨리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서울시는 지난 4일 유흥업소와 술집 등 중점 관리 시설에 더해 일반 상점과 영화관, 독서실 등도 밤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9시 통금에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의 마음은 아쉽기만 합니다. 정책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9시에 닫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승객이 타지 않은 텅 빈 버스가 도심을 지나갑니다. 버스 정류장에도 귀갓길 시민 대여섯 명이 눈에 띌 뿐 한산합니다. 9시 이후 버스와 지하철 모두 30% 감축되는데 버스는 어제부터, 지하철은 8일부터 시행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내일 12월 5일부터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추겠습니다. 2일부터 어제까지 나흘간 서울시에서만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254명이 추가되면서 서울 누적 확진자는 10,000명을 돌파했고 사망자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서울시는 매년 10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도심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6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설렘도 연말연시에 기대감도 느껴지지 않는 썰렁한 서울의 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울한 풍경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실종된 건 도시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말 주요 스키장들이 개장했는데 그저 하얀 세상인 마냥 한산하기만 했습니다. 일부 스키장은 오후에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는데요. 취재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한지은 기자. 네, 강원도입니다. 네, 강원도 소재 스키장이군요. 오늘 스키장 몇 곳을 직접 돌아봤는데 실제로도 이용객이 확 줄었습니까? 네, 스키장 개장 후 맞이한 첫 주말이라 예년 같으면 야간 스키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불이 꺼져 있고 이용객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줄면서 영업시간을 단축한 탓입니다. 저희가 매장이나 주차장도 돌아봤는데 이곳들도 모두 한산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3곳의 스키장을 돌아봤는데요. 한 곳의 스키장 관계자는 오늘 방문객이 지난해 개장 첫 주말 대비 40%가량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용객이 줄면서 텅 빈 리프트가 올라가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좌석 간 거리두기 안내문이 무색할 정도로 매점은 썰렁했습니다. 이용객 급감과 거리두기 여파로 올해는 식당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곳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여행 자제를 권고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스키장 종사자들은 힘든 겨울이 될 것 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한 스키장 이용객은 시즌권을 구입했는데 거리두기 격상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량과 중앙분리대 사이에 몸이 낀 운전자를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시민 10여 명이 힘을 합쳐서 차를 번쩍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화재 현장에서는 이웃들이 나서 가스통을 치우고 불을 꺼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시민 영혼들의 활약을 김다루 기자가 전합니다. 고속도로에 SUV 한 대가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 그런데 옆을 지나던 차량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더니 사고 차량을 앞뒤에서 밀고 당깁니다. 어제 낮 3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언양휴게소 인근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사고를 수습하던 중 2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와 중앙분리대 사이에 몸이 끼어 위급한 상황. 이를 목격한 운전자 등 10여 명은 망설이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면 본네트 앞부분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 아마 살짝이 좀 늘어가지고 다리막 뺄 정도로만. 건물 지붕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이 전선을 타고 가스통으로 향하던 위험천만한 상황. 시민 한 명이 물을 뿌리고 또 다른 한 명은 LPG 가스통 앞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경기 여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일부가 불타고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꺼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발빠른 대처와 소방대원들의 진화 덕분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불렀다고 나오셔야 된다고 한 5분 넘게 두드린 것 같아요. 남자 학생들 2명이랑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고. 위험을 무릅쓴 시민들의 의로운 행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세금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1,000억 원 넘게 체납한 한 도박업자가 가장 많은 국세를 내지 않았고 전 야구 선수 임창용 씨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납자의 집을 찾은 국세청 직원들. 양복 안주머니에서 수표 1억 8천만 원이 든 돈 봉투가 나오고 은행 대여금고에서도 수표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오케이, 내가 비친 돈만 가져가요. 이렇게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 추적에 나서지만 고액 상습 체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6,965명을 공개했는데 체납액만 4조 8,203억 원에 달합니다. 개인 체납액 1위는 한 도박업자로 2015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1,176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세청은 임 선수가 종합소득세 3억 원을 체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세청과 3천억 원대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도 증여세 등 22억 원을 체납해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또 허화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추적 등 추적조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 포탈범 35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다 백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식 등 위험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 수출 기업들입니다. 코로나19 타격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환율 리스크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올 초 1,158.1원이던 원달러 환율. 코로나 영향으로 1,280원까지 깜짝 반등했지만 지난 4일 기준 1,082.1원까지 떨어졌습니다. 9개월째 하락세입니다. 심리적 지지선인 1,100원까지 무너진 겁니다. 지난 2018년 6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환율 하락에 국내 증시를 노크하는 외국인은 크게 늘었고 해외 직구족들도 반깁니다. 하지만 수출 기업은 울상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대응이 어려워 더 비상입니다. 아시아 쪽은 달러로 더 나가는데 타격이 많이 큽니다. 1, 2%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거기서 10%라는 게 떨어지고 나면 거의 적자라고. 환율 하락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1,050원대까지 떨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달러 공급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내년 수출 회복 전망도 제기되고 있지만 환율 하락이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산 5G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과 군사장비 배치를 재검토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산 5G 장비로는 화웨이 제품이 있고 국내에서는 LG U+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될 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조만간 처리 예정인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중국 업체의 5G 기술 사용 국가에 미군과 주요 군사장비 배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중국 IT 기업 화웨이와 ZTE 등이 명시됐습니다.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에 해킹용 프로그램 백도어가 심어져 있다는 의혹은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미군 배치까지 재고 대상으로 삼은 건 처음입니다. If Huawei technology is found in the is adopted by our partners and allies, we're going to have to assess each on a case-by-case basis. 현재 국내 3대 통신사인 LG U+의 전국 5G 기지국 중 일부에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월 한국의 SKT와 KT를 콕 집어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아 깨끗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장병들이 화웨이 장비가 깔린 네트워크를 사용해 민간인과 교류할 때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군들이 이제 꼭 그 작전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출장도 올 수 있고 군 내통만 쓰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같은 것도 쓰고.
다만 새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영국처럼 유예기간을 두고 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젊은 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40세 미만 청년들로만 구성된 청년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별도 예산과 의결권까지 가진 당내 정당이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 40대 기수론을 주장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현장에서 축사를 하면서 또 미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가칭 청년의 힘은 국민의힘 39세 이하 당원들로만 이루어진 청년 정당입니다. 당내 정당이면서도 예산권과 의결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청년의 힘 대표가 당 최고위원을 맡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만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청년당이 최초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청년당 창당에 산파 역할을 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40대 기수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7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총선 때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청년 리더십 발굴을 주문했던 걸 감안하면 내년 보궐선거와 후년 대선을 앞두고 인물난을 드러낸 셈입니다. 40대 기술이 스스로 나와야지 되는 거지. 아니 젊은 리더가 나오면 그게 금산첨화인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25세인 박성민 청년 최고위원을 임명하는 등 세대 교체에 적지 않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인재 영입식 혹은 깜짝 쇼의 정치가 아니라 청년들이 정말 정당에서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고 성장하며 또 청년 대변인과 대학생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청년 TF를 발족시키는 등 청년 목소리 수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첫 번째 물음표는 윤에 흔들린 낙곰수 우정으로 하겠습니다. 예, 팟캐스트 방송이죠. 낙곰수를 함께 진행했던 김용민, 주진우 두 사람인데 지금 윤석열 총장 때문에 다투고 있어서 그 배경이 궁금한데 취재를 좀 해봤습니까? 예, 김용민 씨는 최근 주진우 기자를 향해서 윤석열 패밀리 아니냐는 의혹을 해명하라고 공개 질의를 했죠. 예. 이 윤 총장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때 이 양정철 전 연구원장과 함께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주 기자가 동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주 기자가 윤 총장에게 농담조로 이 양 전 원장에게 충성 맹세를 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글을 읽어봤는데 이제 양정철, 윤석열 두 사람이 원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진우 씨가 두 사람을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추정하는 부분도 있던데 주 기자가 답을 했습니까? 예,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 반응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주진우, 윤석열 이 두 사람이 원래 친했던 건 맞습니까? 예, 주 기자를 잘 아는 인사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두 사람이 원래 호영호재할 정도로 친한 사이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주 기자가 박근혜 정부 때 사건들을 취재를 해오면서 윤 총장과 가까워졌던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진우, 김용민 이 두 사람이 오랜 기간 함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뭐 윤석열 총장하고 주진우 씨하고 가까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속사정을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한 속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윤 총장 임명 당시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지난해 윤 총장 인사청문회 이후에 두 사람이 함께 라디오에서 주고받은 이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분의 이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윤석열 후보자와 언제 만났느냐. 왜 이게 쟁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켜준다고 만나지 않았냐 이 얘기고 별다른 뭐 쟁점은 아니었어요. 네. 저 때만 해도 두 사람이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여권이 윤석열 총장을 자기 편으로 여기고 있을 그럴 당시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도 별로 이제 앙금이 있거나 뭔가 좀 다툼이 있을 여지는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 주 기자가 윤 총장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한 게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칼을 추미애 장관이 막 휘두르고 있잖아요. 검사들이 만든 이 자료는요, 사찰 정보라고 하는 이 자료들은 좀 문건 수준이 좀 조악하고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윤 총장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결국엔 낙검수 멤버들도 이제 개인적 친분보다는 어떤 정치적 공동체 이런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에 흔들린 낙곰수 우정의 느낌표는 이 혼자만 남게 되는 이분법 공격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낙곰수는 비키니 시위 논란, 또 이 김용민 씨의 막말 파동 등 이 각종 문제적 상황에서 이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것보다는 내 편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갈라치기로 인기를 얻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쳐내고 또 쳐내다가 결국 자신들 스스로에게 그 칼날이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력에서 내부 다툼이 시작되면 이제 심각한 위기가 왔다 이런 신호로 읽히기 마련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보죠. 다음 물음표 가봅시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변창흠 블랙리스트 몰랐다로 하겠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죠. 지금 야권에서는 김현미 장관보다 뭐 더한 사람이 왔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SH공사 사장을 할 때 블랙리스트 논란에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의혹이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2017년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당시 보도를 먼저 한번 보시죠. TV조선이 입수한 SH공사의 인사 조직 책임자 풀이란 문서입니다. 변창흠 현 SH공사 사장 측 인사 3명이 취임 직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인사를 그러진 않았고 또 특히 이제 그 자기 대학원 환경대학원 출신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막 쓰고 그랬죠.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출신 성분이나 뭐 여러 가지 성향 이런 것들을 문건을 만들었다. 이게 블랙리스트다 그런 건데 저때 당시 사장이 SH공사 사장인 변창흠 내정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문건에는 모두 15명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진보개혁 성향인지 또 이 당시 박원순 시장과 친분 관계가 있는지 등을 이 OX 그리고 세모로 표시한 겁니다. 모두 X표 그러니까 진보개혁적이지도 않고 또 박 시장과 친분도 없는 것으로 분류된 사람은 그 가운데 9명이었습니다. 반대로 둘 다 그러니까 동그라미인 사람은 1명이었습니다. 변 내정자는 저 논란이 나왔을 때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닿지 않았고요. 이 문제가 지적됐던 그 당시에 국감에서 한 해명이 있습니다. 자, 이 문건 아십니까 모릅니까? 답변 정확하게 했어요. 저는 이번에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거고요. 이게 있었다 할지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은 잘못 해석되거나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알지 못하고 또 이 인사상 불이익도 없었다라는 건데 이 논란 이후에 변 내정자는 이 SH공사 사장의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연임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었군요. 자,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제 부동산 축소 신고 의혹도 제기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변 내정자가 올해 3월에 관보를 통해서 이 재산 공개를 했는데 이 서초구 방배동의 129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를 공시가격 5억 9천만 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방배동 중대형 아파트치고는 너무 싸다는 건데요. 이 다만 3월 재산 공개 기준은 이 지난해 공시가격입니다. 올해 변 내정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 5,300만 원이었으니까요. 이 신고 때보다는 6천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는 어떻습니까? 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이 가장 최근 거래가 있었던 게 2018년 3월입니다. 2년 전인데 같은 아파트 93제곱미터짜리가 당시 8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 내정자 아파트는 이보다 또 크고 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거를 감안하면 10억 안팎은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결국엔 뭐 신고를 잘못했다 이러기보다는 부동산 폭등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두 번째 물음표 변창흠 블랙리스트 몰랐다의 느낌표는 물통 없는 소방수로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 상태여가지고 변 내정자가 이 김현미 장관의 구원투수라고 하죠.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인데 과거 발언들과 또 이 행적들을 좀 보면 손에 물통은 들고 불을 끄겠다는 건지 시장이 아직 확신을 못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만약에 불을 못 끈다면 이게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비책을 갖고 있으리라 이렇게 봐야겠죠. 기대해 보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불복 소송의 총책임자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소송에서는 연전연패인데 엉뚱한 일들로만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문회에서 옆에 앉은 소송 변호인이 이렇게 황당해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워싱턴에서 최우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미시간주 하원의원 선거 불복 청문회. 민주당이 아무 증거가 없다며 트럼프의 법률 대리인 줄리아니를 몰아붙입니다. Why should we sit here in the show that you are partaking in and taking around the country if no one has found any evidence? 줄리아니가 반발하다 방귀를 낍니다. I will ask that he be disciplined for that. First of all, hold on. First of all, what he says is untrue. 잠시 후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I gave you the answer. The answer that I gave you is they didn't bother to interview a single witness, just like you. 그러자 옆에 있던 줄리아니의 변호인도 당황한 듯 쳐다봅니다. 영상은 트위터에 올라오자마자 36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줄리아니는 지난달 19일엔 검은 땀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검정색 염색약이 땀과 뒤섞여 볼 위로 흘러내린 겁니다. 지난달 7일엔 트럼프가 선거 불복 기자회견을 포 시즌즈 호텔에서 한다고 공지했지만 줄리아니는 성인용품점 옆에 포 시즌즈 조경회사 앞에서 회견을 열어 조롱을 받았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엉뚱한 내용으로 입길에 오르는 동안 트럼프의 선거 불복 소송은 줄줄이 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마주했을 때 세계 곳곳은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공개됐는데 인류가 겪고 있는 아픔, 또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락다운 이후 석 달 만에 면회가 가능해진 스페인 발렌시아의 한 요양원. 플라스틱 장막을 사이에 둔 모자의 포옹은 애틋함을 전합니다. It was a very emotional moment because you could see how hard must have been for the residents, how lonely and scared they felt when the virus spread through the wall. 투병 중인 아들을 보러 가는 길에 코로나 봉쇄로 발이 묶인 아버지는 결국 부고를 접하고 오열합니다. 코로나19 현장을 기록한 전 세계 47개 통신사의 사진 120장이 한데 모였습니다. 자원 부족으로 콜라병으로 직접 만든 마스크를 쓴 학생은 달라진 일상을 보여주고 봉쇄 규정을 어긴 이에게 막대기를 휘두르는 경찰. 통제를 피해 바다로 뛰어드는 남성의 사진은 자유와 방역이 충돌하는 혼란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등교하지 못한 소녀의 알록달록한 분필은 그럼에도 희망을 그려내고 의료진의 얼굴에 남은 자국은 세계 공통입니다. 인류 모두가 함께 이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고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지구촌 70여 개 도시를 비춘 이번 사진전은 단절된 듯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며 깊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독선과 아집 그리고 배제와 타도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역사 발전의 장애물입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 적과 동지의 문화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경쟁의 문화로 바꾸어 나갑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독선과 아집이 민주주의를 해치고 집권 세력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을 지키려다 고립됐고 결국엔 다른 대통령들처럼 몰락의 길을 걸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했습니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정윤회 문건 파동이 불거졌을 땐 되레 직언하는 사람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친박이 진짜 친박이라는 뜻의 진박으로 쪼그라들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박 종류가 그렇게도 많습니까? 지금이 무슨 여왕시대입니까?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고립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야권에선 국정농단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인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추미애 장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핵심 축인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많은 여권 인사들이 추 장관을 비판하는데도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거 추미애 장관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이런 얘기를 해요. 또는 직무정지까지 간 거는 전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핵심 친문들은 과거 동지들까지 배신자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진문이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이낙연 대표 역시 진문의 문턱을 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 사이 여론은 더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선의 이상민 의원은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동반 퇴진을 요구했다가 문자 폭탄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1000개 정도 번호를 차단했더니 더 문자가 안 오더랍니다. 이 의원은 국민 전체에 비하면 이들은 한 줌의 모래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당 의원들을 사석에서 만나보면 추 장관의 행태가 심각하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침묵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정도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라는 말이 괜한 비아냥은 아닌 듯 싶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3가지 덕목으로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균형 감각을 꼽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균형 감각은 권력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막이 되기도 하는데 권력을 휘두를 땐 그걸 깨닫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 감각으로 추윤 갈등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더 심각한 고립이 운명처럼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윤 총장 징계위가 열리는 목요일까지는 아직 나흘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앵커하고는 한마디는 국민 전체에 비하면 한 줌의 모래였다.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미세먼지 상황이 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농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새벽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내일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일은 24절기 중 대설인데요. 눈발이 날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서울이 6도, 대전 7도, 대구는 10도로 예상되고요. 모레는 서울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이후에도 기온이 들쑥날쑥하겠는데요. 이럴 때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6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